나는 나의 성격을 제대로 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성격과 성품의 차이를 아시나요? 혹시 당신은 작년과 올해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면 어제와 오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진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대부분 자신을 평가할 때 가장 틀린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는지 이 시간에 차근차근 풀어내 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학을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심리학이 선택 과목이 되면서 배우고 싶은 학생만 배우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심리학은 우리가 살면서 정말 유용한 학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마음의 상처를 입고 혼란스러워하고 자책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할 때 어떤 선택이 맞을지 몰라 헷갈리고 실수를 했을 때 스스로를 탓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거든요. 일상에서 우리는 성격에 대해 자주 말합니다. 성격이 많이 변했어. 저 친구 성격이 특이한 것 같아. 성격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어라고 하죠. 그런데 심리학자들이 매우 중요하게 구분하는 또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성격과 성품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둘을 혼동하고 있어요. 심리학에서 성격이란 기질을 의미합니다. 기질이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이미 갖춰져 있는 것들을 말합니다. 출생 직후 초반기에 형성되는 요소들 때문에 평생 거의 변하지 않는 안정적인 특성이 기질입니다. 기억력, 계산 능력, 생각의 빠르기 같은 지능적 요소들도 기질에 해당하고 외향적이다, 내향적이다, 예민하다, 예민하지 않다 같은 성격적 특성도 기질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많은 심리학 연구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격은 잘 변하지 않으며 평생에 걸쳐 크게 바꾸려는 시도도 효과가 거의 없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했잖아. 인간은 변하지 않는데라고 말이에요. 잠깐, 이건 큰 오해입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인간의 성격은 크게 5가지의 주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걸 흔히 빅5라고 부르죠.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은 개방적이냐, 보수적이냐의 차원이고, 세 번째는 신경증적이냐, 안정적이냐, 즉 예민하냐 아니냐는 차원입니다. 네 번째는 우호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원이고, 마지막 5번째가 성실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이 5가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하나의 요소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정직성과 겸손함입니다. 캐나다 캘거리 대학의 이규범 교수처럼 이 6번째 요소를 추가해야만 한 사람의 성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습니다. 심리학의 관점에서 이건 매우 타당한 주장입니다. 이렇게 5가지 혹은 6가지의 성격적 차원들은 한번 형성되면 이후에 크게 변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마치 우리를 감옥에 가둔다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성격 검사는 정말 정확할까? MBTI의 불편한 진실. 성격을 안다는 건 생각보다 다양한 방법들을 거칩니다. 보통 성격 검사라고 하면 설문조사 형태를 떠올리죠. 하지만 실제로는 뇌를 촬영하는 fMRI 같은 장비로도 성격의 상당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손가락의 길이 비율도 성격을 알려주는 지표가 될 수 있어요. 태어나기 전 자궁 속에서 태아가 호르몬,
특히 에스트로겐과 테스토스테론이라는 서로 다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손가락 길이가 결정되는데 이 비율로도 성격을 추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격 검사라고 생각하는 가장 유명한 것, 바로 MBTI는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이 정확한 성격 검사로 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나쁜 검사여서일까요? 아니요. MBTI는 실제로 잘 만들어진 검사입니다. 문제는 오남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MBTI를 해본 사람들은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작년이랑 올해 결과가 다르네. 어제와 오늘도 다른데? 라고 말이에요. 왜 결과가 계속 바뀔까요? 그건 MBTI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질적인 성격을 측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MBTI가 실제로 측정하는 건 훨씬 더 유동적이고 변하기 쉬운 측면들입니다. 저는 MBTI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MBTI는 당신이 지난 2년 또는 3년 동안 어떤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를 보는 검사라고요. 다양한 성격의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MBTI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걸로 사람을 선별하고 낙인을 찍는 회사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회사라는 뜻이니까요. 당신은 정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심리학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결과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성격의 어떤 측면은 자신이 잘 보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명확히 봅니다. 반대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실성이라는 성격 요소가 있습니다. 이건 자신보다 타인이 훨씬 더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성실한가를 볼 때는 자기 평가보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훨씬 신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흥미롭게도 저 자신도 성격 검사를 받으면 성실성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하지만 제 담임 선생님들과 지도 교수님들은 이 점을 놓치지 않고 잘 알아봤어요. 여기서 제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성실성이 낮다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실성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미없는 일도 꾸준히 해내는 능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몰입하는 능력은 성실성의 측면으로 잘 측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자신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넘어 마스터나 대가 수준에 올라간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성격 검사에서 성실성이 매우 낮게 나옵니다. 따라서 타고난 기질에 속상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신경증적인 측면, 즉 예민함과 관련된 특성은 자신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표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예민한지 아닌지 알 수 없거든요. 정말 뛰어난 예술가들을 보면 이런 신경증적인 특성이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처럼 대부분 웃어넘기는 둔한 사람이 예술을 잘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예술관이 무관했습니다. 중요한 건 성격이 좋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격이든 자신에게 중요한 재능이나 기질에 적합한 강점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질적인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가 타고난 기질인 성격은 잘 안 변한다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시곤 합니다. 그래봤자 사람은 못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요.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성격은 바꾸기 어렵지만 성품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성품이란 뭘까요?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분 참 성품이 좋으시네라거나 그 사람 성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말이에요. 반대로 자신의 성격적 단점만 자꾸 드러내며 사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다르게 표현합니다. 성품이란 단어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 참 미성숙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네라고 하죠. 저는 일부러 성격이 좋다, 성격이 나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노력하다 보니 이제는 그 말을 아예 안 쓰게 되었어요. 대신 그분 성품이 정말 좋으시네라거나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것 같다는 표현만 씁니다. 이것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경희쌤의 심리학 채널에서 계속해서 인간관계와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처럼 자신을 깊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매주 새로운 관점으로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심리학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성격의 장점을 잘 드러낸다는 게 정확히 뭘까요? 예를 들어봅시다. 당신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두루두루 만나고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을 잘 발휘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성품이 좋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내가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저도 매우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한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있습니다. 집중력이 좋다는 건데 특히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이 특성을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목하고 있는 것들을 깊이 있게 하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잘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배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 경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사회 진행이나 활발한 대화를 주도하는 걸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은 자리에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관찰했을 때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분위기가 좋아질지를 제가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내향적이라는 단점으로 보였던 게 실제로는 장점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격의 단점을 드러낸다는 건 뭘까요? 외향적인 사람이 계속해서 여기저기 들떴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내향적인 사람이 사람들한테 집중하지 않고 한 가지 아이템에만 계속 골몰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역시 불편하겠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장점을 더 날카롭게 갈아내는 게 쉬울까요? 왜 우리는 강점 개발보다 약점 보완에 집착할까? 심리학 연구들을 보면 거의 모든 긍정 심리학 연구에서 나오는 결론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리는 게 훨씬 더 가성비 있는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왜 자꾸 약점을 고치려고만 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념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한 부분을 고쳐야 완전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단점은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정말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성격적 차원에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 단점을 보완하는 게 훨씬 낫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내향적이어서 사람 관리를 잘 못한다면 외향적인 사람과 함께 일하면 됩니다. 그 사람의 강점이 당신의 약점을 자연스럽게 보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는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내 장점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성격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컨디션입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사람들은 컨디션이 좋을 때 자신의 성격적 장점을 잘 드러냅니다.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도 컨디션이 좋을 때와 나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컨디션이 좋으면 장점이 드러나고 나쁘면 단점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컨디션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요? 컨디션은 현재의 신체적, 정서적, 환경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내 타고난 기질과는 조금 다른 상황적 요건들이 크게 반영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체적 건강입니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수면입니다. 수면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수면은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무시받고 경시받았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들이 많았죠.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허비하지 마라. 잠은 죽어서 자라고요. 하지만 잠을 안 자면 우리는 정말로 병들게 됩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않으면 죽을 정도로 속상한 우리의 단점들이 너무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당신의 성격적 장점과 단점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어제 몇 시간을 잤는가입니다. 최근 들어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수면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밝혀내는 연구들이 엄청난 속도로 결과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중 하나입니다. 수면을 취할 때 우리는 정말 엄청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카센터에 한 번도 제대로 가지 않은 자동차가 오래 갈 수 없듯이 수면을 취할 때 우리 인간도 정말 중요한 신체 재정비를 합니다.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 내일을 위한 리셋을 합니다. 심지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깨어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신경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고 난 다음 날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있습니다. 잘 자는 사람이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발명도 잘하고 대인관계도 좋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면이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오늘부터 한번 기록해 보세요. 당신의 말과 행동에 점수를 주고 전날 몇 시에 자서 몇 시간을 잤는지 기록해 보세요. 6개월이든 1년이든 계속하면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사람 관계를 평가할 때 종종 저 사람은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보면 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어떤 친구가 당신한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그 친구가 당신의 안방에 살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너무 가까우면 거슬리게 되죠. 두 번째 이유는 그 친구가 당신을 너무 귀찮게 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사람이 좋은 거리,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서로 잘해주는가는 실은 차선입니다. 더 중요한 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그 거리에 맞는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사이 정도의 거리면 이 정도의 이야기는 서로 할 수 있고 이 정도 이야기는 조심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판단 능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건 성격과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와의 거리, 우리가 놓인 상황에 대한 판단을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 반영할 수 있는가입니다. 나이 들수록 달라지는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말 흥미로운 관찰로 들어가 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성격이 이상해지고 까탈스러워지고 고집스러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70대보다 80대가 되었을 때, 심지어 90대가 되었을 때 더욱 깊은 지혜를 갖춘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서 물어보고 싶고 고민이 생기면 상담해 주길 원하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개인차가 더 커집니다. 같은 나이인데도 어떤 사람은 더 좋아지고 어떤 사람은 더 나빠지는 거죠. 그 차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를 통해 발견한 답은 의외로 외향성도 아니고 성실성도 아닙니다. 바로 개방성입니다. 새로운 것에 얼마나 열려 있는가,
자신이 틀렸을 가능성을 얼마나 인정하는가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다른 성격 요소들과 다르게 개방성이라는 특성은 후천적인 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태어난 기질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혜로운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개방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늘 같은 사람만 만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람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깊고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를 통해서입니다. 강한 구속력은 없지만 느슨한 연결고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답은 늘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평생 학습이 필수가 된 이유입니다. 제가 붓글씨를 새로 배우면서 느슨하고 다양한 관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요가를 배우면서 또 누군가는 분재를 배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보면 과거에는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새로 배울 필요가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왜 괜찮았을까요? 간단합니다. 일찍 죽었으니까요. 20세기 초반만 해도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40세 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2배, 3배, 심지어 4배를 살아야 합니다. 이런 긴 삶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같은 사람들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가족, 우리 친구, 수많은 주변 사람들과 끊임없이 만남과 이별을 반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마음 맞는 사람들과만 깊이 있게 지낸다는 생각만으로는 너무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것들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개방성을 높이게 됩니다. 개방성을 유지하면서 정직성과 겸손함까지 갖추게 되면 나이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길은 지금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종합하면 명확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첫째, 성격은 타고난 것이라 바꾸기 어렵습니다. 둘째, 내 성격에 맞는 장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입니다. 셋째, 그러려면 내 성격에 맞는 사회적 공존의 기술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결국 지향해야 하는 길입니다. 어렵다고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더라도 이 일을 계속 노력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자 과제입니다. 왜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수명이 정말로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같은 사람들과 같은 관계로 평생을 지낼 수 있었던 건 수명이 짧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긴 인생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성격적 장점을 잘 드러내고 지혜롭게 거리를 조절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가진다면 우리는 단순히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정말로 성장하는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인간이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할 때입니다. 그리고 가장 허망해지는 것은 바꿀 수 있는 것을 방치하고 지나갈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적절하게 실행한다면 우리 인생은 보다 더 지혜롭고 더 좋은 성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